차는 뭐 4천만 원에 팔지만 자율주행을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노리는 건 그거거든요. 테슬라에 만약에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만약에 1억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뭐 히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 주제는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가 변동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라.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라. 이건 또 어떤 말인가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만약에 변동하거나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되게 어떤 공포심에 이제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이제 그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데 좀 이 주식이 좀 비싸서 못 샀던 주식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시세가 움직여서 싸지면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포심이,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그 공포심에 같이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쵸. 다만 내가 미리 공부가 돼 있고 만약에 내가 이제 주가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웨이트 앤 바이 리스트가 있다. 아니면은 정말 괜찮은데 요만큼만 주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주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여를 낚을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낮은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현명하게 대처하거나 이제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오히려 더 싸게 된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치 투자자분들은 가격과 가치는 수렴한다고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요 사이 몇 년 동안에는 가치 투자자분들의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업계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늘 수렴하나요? 근데 이제 뭐 이전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이제 역투자를 했던 이제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좀 만약에 주가는 올랐지만 뭐 더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용기 있게 따라서 산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적극적인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익이 나빴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많이 좀 기간별로 이제 투자자별로 좀 달랐다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랑 가치랑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수렴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이제 강아지 주인하고 이제 산책하는 강아지 주인과 이제 강아지로 많이 이제 예를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주인이 산책 나왔다가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목적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아지랑 강아지 주인이랑 같은 목적지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은 이제 그 주인이 끌고 가면은 강아지가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옆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마킹도 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막 앞뒤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집이란 목적지에 같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랑 가치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괴리가 항상 뭐 늘어나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이제 가치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가치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실적이 제일 가까운 말일까요? 숫자로 딱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실적이고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가 과연 잘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영원은 주식을 보유하는 가장 좋은 기간이다.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야, 요 멘트대로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0년 이상 보유하는 분들은 그 강제 10년 보유하시는 분들 빼고는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강제로 해도 10년을 보유하기는 매우 어려운 기간이죠. 이거 어떤 말인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뭐 2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주식들이 단기적인 실적도 좋은 경우가 좀 많았던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 내가 3개월 있다 팔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빠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다 똑같은 생각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크게 안 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주가 반응들이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단기 수익률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주식들이 단기적인 성과도 좋더라라는 부분이 뭐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가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점 자체는 장기적인 것이 좋다.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 뭐 20년 사회생활하면서 20년 동안 풀로 투자된 상태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이제 집 한 채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따랐고요. 그래서 이제 자가 하나 보유 중. 그래서 집은 한 채 자가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자산은 그냥 100% 다 풀리 인베스트 된 상태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풀리 인베스트 된 부분은 주로 이제 상장 주식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의 주식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회사의 지금 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그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장하는 회사에 내가 일을 하면서 그 회사에 이제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녔던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 10몇 년 동안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했던 회사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성과급을 회사에서 받으면은 그 성과급은 무조건 100% 다 회사 집을 샀어요. 야, 이게 좀 맞아떨어진 게 대표님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그렇죠. 나도 성장하면서 회사 성장하는 걸 난 또 그걸 사는 거. 근데 이제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저는 재테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어떤 때는 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안 된다거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회사가 장기적인 발전이나 방향성 측면에서 좋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이해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가 잘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내가 요만큼 손해 봐도 결국에는 내 자산은 같이 증가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케이스가 되게 좋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가 됐던 뭐 SK 바이오팜 뭐 이런 회사가 됐든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굉장히 주식으로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케이스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그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회사의 주식을. 그걸 뭐 쉬운 예로 들면 이제 카카오에 다니는 뭐 직장인분이 자기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 성장할 사업 성장할 것 같으니까 카카오 그렇죠? 주식을 사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주식도 갖고 있으면은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정말 약간 성장이 정체된 이제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 주식이라도 좀 갖고 있으면은 그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그 삼성전자나 카카오는 상장사니까 내가 팔면 나중에 그 차익을 받는 건데 VIP 자산운용 상장사는 아니잖아요. 상장사는 아니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제 그 좀 독특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이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뭐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퇴사하거나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을 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측면에서 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서요?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주식을 만약 그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식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 보유해서 굉장히 애정 있는 주식이지만 이게 뭐 업황이 꺾이다라든지 아니면 좀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든지 하면은 그 순간에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적인 개념이겠죠. 뭐 장기적인 개념에서 10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사고 뭐 스타팅 포인트는 그 부분이 맞지만 이별해야 될 땐 또 이별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주식의 장점이 사실 그 우리가
누구랑 같이 창업을 하면 네. 대표님과 제가 만약 같이 창업을 하면 동업을 하면 네. 이게 참 결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과 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네. 예를 들면 또 연인 사이에서 또 헤어질 때 그 힘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식은 헤어지는 게 그래서 되게 쉽잖아요. 주식은 쉽잖아요. 정말 좋은 게 그러니까 쉽게 동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업을 내가 굳이 실제로 뭐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그쵸. 뭐 전략 짜고 안 해도 잘하고 있는 회사에 같이 파트너로서 내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뭐 안 좋아졌을 때도 조금 좀 손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주식의 장점이다 보니 이 부분도 이제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 장점은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좀 잘 활용하자. 사랑에 빠지지 말고 이제 이별할 땐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6번째,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야,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 얘기는 이제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오를 때는 누구나 다 이익을 보지만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 실력 차가 좀 명확하게 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다 같이 이제 수혜를 봤다고 하면은 만약에 올해 이제 시장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진짜 실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비싸게 안 살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핵심은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이제 크게 받는 성장주일수록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방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대비가 돼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리스크 관리를 했느냐 여부는 결국은 장이 빠졌을 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이 불안일 때 누가 좀 훌륭한 투자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럼 시장의 인기가 좀 거품일 때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주식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얘기하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막 딱히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 힘든. 뭐 대표적인 게 뭐 아까도 뭐 언급했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나 테슬라 투자했어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테슬라 투자했구나. 테슬라. 근데 이제 전혀 모르는 기업에 투자했어라고 하면은 왜 했어? 거길 왜 했어? 거기에 뭐 몇 등 기업이야? 뭐 실적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논란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오히려 올라요. 근데 논란이 없는 종목은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다 투자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라는 누구나 이미 너무 다 알고 있다. 이미 많이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야,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가볍게 해외 종목이니까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요걸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이제 겨우 전기차 이런 거 자율주행차 이제 겨우 24시간 중에서 한시다 지금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 3%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를 좀 좋게 보신 분도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가면 갈수록 되게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이 맞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1등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합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뭐 다양한 그 글로벌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대응이 되게 늦었어요. 되게 못했어요.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회사들이 좀 대응을 잘 하면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파일을 다시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 타이칸 뭐 이런 것들이 뭐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또 재미에 또 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쟁 심화라는 부분에 조금 직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첫 번째 있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냥 압도적인 1등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차는 뭐 4천만 원에 팔지만 자율주행을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테슬라가 노리는 건 그거거든요. 차는 그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헐값에 그러니까 마진 하나도 안 남기고 팔고 그냥 소프트웨어로 그 자율주행 기능을 우리는 1억에 팔래. 이게 사실 테슬라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먹힌다. 혹은 이게 너무 압도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도 안드로이드를 쓰고 뭐 샤오미도 안드로이드를 쓰고 뭐 이렇듯이
만약에 자동차 메이커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서 테슬라의 만약에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만약에 1억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뭐 히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좋게 해석하면 모든 차들이 각자의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테슬라의 거를 써야 되는. 그러면 사실은 현재 밸류에이션도 싼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본인이 어느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그래서 플랫폼 회사가 되느냐, 혹은 전기차 플레이어 중에 그냥 한 명으로 남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미래를 잘 모르겠으니 현재 밸류에이션에는 좀 접근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즘 또 전업 투자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좀 관심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게 유리하다면서요, 대표님?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요? 전업 투자자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난 시간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하고 사실 이제 수십억 수백억 번 친구들이 주변에 몇 명 좀 보이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뭐 이게 점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비트코인 때문에 회사 나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전업 투자를 할 사람은 이미 부자가 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업 투자에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둔 친구들의 이제 특징을 몇 가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업에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업에 있다가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이 좀 갖춰져 튼튼한 친구들.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 경험이 좀 많고 이해도가 높고, 또 한 가지는 뭐 적절히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특정 종목에 약간 좀 몰빵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좀 전업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질 내지는 뭐 성공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였고요. 만약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전업 투자자로서의 어떤 뭐 요건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갖췄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투자는 되게 재밌지만 나는 이미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그 만족할 만한 자산을 못 쌓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전업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 할 정도의 실력은 있고, 그다음에 레버리지와 어느 정도의 몰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다. 요거랑 이제 연결되는 이제 다음 문장 같은데요. 7번째가 이제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가에게만 알맞은 투자 방법이다. 사실 분산 투자는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와 뭐 분산 투자가 좀 필요 없는 경우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다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투자에 대한 훈련이 많이 안 된 경우. 그래서 이제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아야 되고, 이제 투자도 좀 많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산이 엄청 큰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뭐 수십억 수백억 번 친구들은 뭐 갑자기 안 하던 행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레버리지를 썼지만 레버리지를 이제 안 쓰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약간 부동산에 분산하고 종목도 이제 몰빵하지 각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야. 몰빵을 안 하고 이제 좀 분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모습을 좀 바꿔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중 투자가 맞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종목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확신의 정도가 좀 낮은 종목이 있고 많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 여력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종목은 한 10% 오르면 이제 목에 찾겠는데 이런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이 종목 진짜 100% 오를 종목이다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확신의 정도와 그 상승 여력 이 두 가지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을 좀 많이 실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인 수익률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죠. 그 업종별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종목당의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표님 주변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 네. 자산가가 된 친구분들 네.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은 뭐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 그렇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적절한 레버리지 활용.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그 일반적으로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뒤에 지금 두 가지 집중 투자와 그다음에 레버리지. 아니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실력이 갖춰져 있고 집중 투자하면은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다만 레버리지까지 쓰면은 그 시간을 되게 단축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 케이스는 뭐냐면은 쪽박이 날 수 있는 확률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알진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수십억대 자산가, 한 명은 수백억대 자산가였는데요.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가 이제 수십억대 자산가로 되는 걸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십억대 자산가는 빵이 되는 걸 저는 목격을 했어요. 레버리지. 그래서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지 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뺏긴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뭐 수백억대 가신 분들은 대다수가 그 집중 투자, 그다음에 레버리지 하시지 않았나요? 대부분 하셨죠. 한 몇 퍼센트 하셨다고 보세요? 거의 8, 90%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100% 가꾸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한테 집중 투자하라는 얘기보다는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 훨씬 많고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간격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그 대중한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 사람은 그 절대적으로 다수한테 얘기할 때는 그 확률이 되게 작아요. 제가 볼 때는 1% 미만인 것 같거든요. 이 앞서 한 가지 더 있었던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앞단이 없다면 뒤에를 곱하기는 절대 뒤에는 뭐 그냥 아예 그냥 와그러르죠.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집중 투자해서도 안 되고 레버리지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인 투자자분이 본인의 실력이 어디 정도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판단하고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8번째. 마술과 같은 차트나 통계는 없다. 주식을 고를 때 정치나 거시경제학은 무시해라. 거시경제학을 무시해라.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예로 들고 싶은 부분은 제가 되게 편협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거시경제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코노미스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이코노미스트는 본 적이 없다. 한 명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뭐 회사 규제로 인해서 이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이시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슈퍼개미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개별 주식을 잘 골라서 그게 대박내서 대박의 어떤 자산을 쌓은 거지. 그러니까 경제 예측을 잘해서 대박이 났고 슈퍼개미가 된 부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주식을 골라야지만이 잘 골라야지만이 그러니까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지. 시장을 잘 맞춰서 부자가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은 되게 변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빠른 시기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3개월, 6개월 정도 보면서 그게 엄청나게 바뀌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시경제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거기를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대응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은 그냥 참고할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개별 주식이 결국에는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큰 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보다 개별 종목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더 중요한 메시지겠네. 네, 지금 장에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주식은 사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양대 축인 거잖아요. 이 기술적 분석이 뭐 쉽게 단어로 표현하면 차트인 건데 대표님은 뭐 차트를 믿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저는 차트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보다 그러니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그 확률 자체가. 네. 그 차트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다고 전해 듣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몇 분이나 되냐는 거죠. 그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더 낮은 확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차트로 과연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2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진폭은 있겠죠. 근데 제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10,000원에 사서 2만 원까지 그냥 가장 들고 있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네. 과연 그 10,000원에서 2만 원까지 매매를 통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를 봤을 때는 네. 저는 그걸 못 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횡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네. 매매 비용만 증가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하락폭을 조금 줄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상승폭을 만약에 특정 주식에서 못 먹었다라고 하면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손실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뭐 상승폭을 충분히 못 먹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냥 보유가 낫다. 그냥 오래 보유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네. 거둔 그걸 거고. 매매는 저는 자잘한 매매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대표님 뭐 차트를 혹시 보시긴 하시지 않나요? 보죠. 볼 때는 혹시 뭘 보나요? 차트를 볼 때는 뭘 보냐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주가가 엄청 올랐을 때 과연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 그리고 과거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얼마만큼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는 저도 계속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6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사야 되고 뭐 지금 뭐 구름대에 갇혔기 때문에 뭐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돌파 매매 뭐. 이거는 너무나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케이스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뭐 경제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전문가라고 해서 뭐 차트를 딱 띄워놓고 만약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요? 왜냐면은 저는 그걸 통해서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는 강연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방송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뭐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본인이 그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을까는 저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전에 그 차트에서 과거의 이벤트를 그 체크하신다 했잖아요. 이벤트와 주가의 변동. 그 말씀은 미래에도 뭔가 비슷한 이벤트나 그게 했을 때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뭐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뭐 신규 비즈니스가 좀 기대감이 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2021년이 됐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200억이 아니라 여기서 300억이 나올 것 같고 그때 생각했던 비즈니스가 신규 비즈니스가 안 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때 주가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은 2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교가 상대 비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